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목표와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전략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바뀌어 왔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과거에 활용됐던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굉장히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다브랜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상품의 속성이나 어떤 그런 특장점,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안티프라그 치약 얘기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속성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슷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또 우리 여러분들 이미 저희가 배우셨습니다만 일종의 포지셔닝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때그때 광고 캠페인과 그다음에 브랜드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것들이 이제 사실 크리에이터의 역량이겠죠. 물론 기획자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팀원들과 또 협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역할을 수행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과 관련돼서 크리에이티브는 팀 조직에 대한 그 역량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의 산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광고 캠페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티브 전략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크리에이티브 첫 번째는 USP 전략입니다. 1950년대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의 차별적인 특징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속성과 같은 피처와 같은 어떤 개념인데, 실제 물건이 50년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6.25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글로벌로 보더라도 물자가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다브랜드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전에 타 과목 시간에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마저도 처음 시작 자체는 지금은 우리 반도체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또 아니면 우리 또 QLED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로도 글로벌한 회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스타트는 사실은 설탕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설탕이 국내 제품으로 생산이 되어지지 않았었던 때인 거죠. 그만큼 귀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설탕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 속성들을 한 가지 속성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제품의 속성을 통해서 USP 전략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활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죠. 기술이 발달하고요. 전파 속도가 빨라서 이제 경쟁 제품의 기능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져서 USP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까지도 어때요? 우리의 제품들이 지난번에 우리 맥주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약간 이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의 전쟁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독일 맥주다, 일본 맥주다, 또는 유럽 맥주다, 이제는 남미에 있는 맥주다.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글로벌 시대가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떤 단순하게 제품의 속성만 가지고서 기능적인 차별성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광고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더듬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퍼스널리티, 개성을 입히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말보로 담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성 타겟으로 등장했던 담배가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성을
제품에 더, 뭐 우리는 그걸 의인화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개성을, 자, 성격을 입힘으로 인해서, 자, 지금은, 자, 오랫동안 그런 마케팅 또 광고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느낄 때 말버로 그러면 자, 카우보이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정열적이고 터프함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제품의 개성을 덧입혀서 자,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자, 크리에이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독특하고 자, 호의적이며 강력한 연상을 전달하기에 이르죠.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뭐 놀랍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니셜입니다. 자, S는 자, 스트롱이라는 얘기고요.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U는 자, 유니크니스입니다. 뭔가 독특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우리 위에 잠깐 위에 유니크 보셨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 마지막에 자, 우리가 favorable, 그러니까 호의적이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소고 이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유니크 셀링을 할 때는 당연히 이성 소고에 근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팩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알려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되게 호의를 소비자들이 다 100%다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좀 더 이것들을 완화시켜서 이미지 전략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하나의 어떤 속성에 대한 어떤 근거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자, 아까 우리 뽀드득했던 것처럼 뭔가 자,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우리 자동차 했을 때 뭐 고급 자동차도 보셨고요. 안전에 대한 거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안전에 대한 어떤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안전한 차의 대명사로서 자, 볼보가 자, 수십 년간 자, 그만큼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과 그런 전략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어쨌든 자, 브랜드 이미지 6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자, 이게 자, 제품의 개성을 강조하여 자,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관성과 그러니까 지속성.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은 전달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구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그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다음에 더 지속적으로 자, 유지시켜 줘야지만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자, 우리가 자, 알리스가 주장했던 자, 포지셔닝 전략인데요. 자, 1970년대입니다. 자, 이제는 자,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기 브랜드만의 차별적인 위치를 선정하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러면 70년대 넘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90년대 뭐 하고 지금 2000년대가 넘어섰습니다만 자, 그러면 USP는 뭐 너무 구시대적인 또 그런 전략 아닙니까? 브랜드 이미지 뭐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다가 이 포지셔닝 전략에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때로는 USP로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미지로서 자,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위치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위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자,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해당 제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래서 잡아주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속성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속성 또는 편의, 가격이나 품질, 또 제품의 뭐 그때 헤비 유저, 뭐 라이트 유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 또 범주, 경쟁사까지도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차별화시킬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하지만 제품의 포지션과 다릅니다. 요거는 마케팅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잠깐 해주긴 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제품의 그러니까 속성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자 우리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마케팅적인 관점에서의 자, 포지션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들, 크리에이티브에서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USP로 시작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자, 포지셔닝까지, 자, 이것들이, 자, 쭉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전략들이, 자, 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셔서 실제 광고를 집행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려운 페이지가 좀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페이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일단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늘상 배워왔던 것들 내용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하면 고전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아까 USP도 얘기했었습니다만, 하나는 이성적인 소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성적인 소구가 되겠죠. 보시면, 자, 이성적인 소구는, 자, 일단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뭐 숫자 얘기도 했었고 등등 얘기했었으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편익을 대부분 전달을 많이 하죠. 가격적으로 저렴한다든가 뭐 가성비가 좋다든가, 또 한편으로 절약이 뭐 가성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 제품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 실제로 너희의 어떤 가계적인 부담, 코스트를 얼마나 더 절약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역시 표현 전술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우리 비교 광고라고 하는 것들.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글로벌에서는 이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 뭐 얘기했던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더 콜라로서의 어떤 그런 독보적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원조인에 대한 싸움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재밌게 봤던 광고들, 최근에도 광고가, 근데 최근에는 비교 광고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떤 그 미국 내 광고에서 우리 국내는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비교 광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뭐 실제 뭐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맨 상단에 높여 있는, 제 기억을, 죄송합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십시오. 제 기억에는 펩시콜라를 캔을 다 끄집어내서 맨 꼭대기에 있는 코카콜라를 먹기 위해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꺼내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있었고요. 비교 광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우주선이 밤에 쭉 지구를 내려와서 막 서치라이트를 막 찾습니다. 근데 마침 두 개의 밴딩 머신, 자판기가 있었는데, 콜라 자판기가 하나는 당연히 펩시콜라고요. 하나는 코카콜라가 있었죠. 근데 우주선이 쭉 막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는 코카콜라만 갖고 올라가는 형태. 이런 것들도 역시 당연히 비교 광고처럼 보이죠.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 비교 광고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국내 비교 광고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비교 광고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셔도 되게 좋은 우리 과제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감성 소구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전략 전설들이 되게 그런 감성 소구를 많이 씁니다. 유머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아니면 온정에 대한. 그래서 오늘 온정과 유머에 대한 소구 광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위협 소구도 있죠. 위협 소구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해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받는 불이익들 뭐 이 정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성적 소구와 그다음에 감성적인 소구 이렇게 등등 뭐 아까 유머 소구 유머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뭐 봤지만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온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 이성적인 소구는 이제는 뭐 차별화가 없어 그러니까 쓰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감성 소구도 무조건 다 감성으로 간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성적인 소구와 감성적인 소구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광고의 형태들은 감성적인 소구 형태의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성적인 내용의 그러니까 팩트는 그겁니다. 이성적인 소구의 어떤 소구법들이 살짝 버무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느낌 이런 광고가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축을 잘 가지고 나머지 또 전술들을 잘 활용하시면 뭐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뭐 다른 광고를 타사 광고나 타 브랜드 광고를 비교하시거나 분석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만드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전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에 대한 소구라고 얘기를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전체 표현 전술입니다라고 보여드리고 바로 아젠다로 넘어왔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서 이게 참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머 소구가 가장 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또,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죠. 너무 또 우울한데 또 너무 혼자만 재밌다고 하면 또 약간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유머 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하나의 전술이고요. 패러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미 정우성 씨 나왔던 광고 두 편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도 약간 패러디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광고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복고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최근에 트롯신이 떴다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등등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성인가요가 그러니까 우리 트로트가 너무 복고적이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랑받고 지금도 중장년층에 가장 사랑받는 어떤 노래 어떤 유형이다 보니까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복고적으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이돌들도 많이 또 역시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임영웅 씨라든가 이렇게 좀 오히려 또 주목받지 못했던 가수들이 등장했던 것들을 보면 자, 패러디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온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온정 이따 보실 거고요. 위협 소구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성적 소구, 섹스 어필. 자, 이것도 원래 있었는데 그냥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 소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많은 관심이 아마 다른 전술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과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증언 소구, 그러니까 테스티모니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생활의 단면. 사실 요 생활의 단면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아시겠지만 애플과 갤럭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의 단면 가운데 이성적인 소구, 즉 제품의 속성들을 자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수가 된다, 충격이 강하다, 카메라 기능이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상의 패턴에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보여주는 약간 끼워넣기식의 어떤 광고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단면 이따가 잠깐 보실 거고요.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현 입증 광고도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특히 세제나 이런 광고, 비포 애프터 같은 거 많이 보여주죠. 그다음 퍼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에도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자, 어떤, 기준점, 척도들을 가지고 일단 좀 나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영상 몇 가지를, 자, 보는 것들이 아마 후반부 영상, 후반부 수업이 아마 주 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이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술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했던 것처럼, 자, 과거부터 현재, 자, 활용됐던 어떤 그런, 또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영상들이 조금 몇 개 있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35분 정도가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마감을 하고 못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으면 다음 주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조금 일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유머성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롯데리아 광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우리 크랩버거라는 그런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롯데리아 브랜드 말고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기타 쉑쉑버거까지 들어왔죠. 굉장히 많은 햄버거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아시는 이마트에서 흰색에서 만든 우리 노브랜드 버거 광고도, 버거도 등장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롯데리아가 우리 신구 선생님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머러스하게, 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오징어 버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버거가 작년에 등장을 해서 역시 동일한 컨셉으로 활용했던
자, 그 사례를 지금부터 같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의 개맛을 알아? 개를 속살로 만든 크레퍼 롯데리.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롯데리아 40주년 오징어 버거 롯데리아.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우리 그 당시에 신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인기도는 굉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간 젊은 층 영타겟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브랜드 자체에도 자, 신구 선생님이 등장할 정도라면 그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크랩버거로 이제 굉장히 자, 지금으로 따면 바이럴이 아마 많이 됐을 그런 영상이기도 하고 광고입니다. 하지만 그 포메이션을 그대로 자, 우리가 40주년 기념으로 등장시킨 오징어 버거에도 자, 똑같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개하고 오징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 선생님 멘트가 자, 개 맛을 알아에서 자, 지금 오징어 맛을 알아로 바뀐 것밖에 없죠. 거의 뭐 똑같은 어떤 구도를 갖고 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아마 이 롯데리아가 또다시 향후 40년 뒤, 50년 뒤에도 자, 이 전략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과거의 캠페인들이 현재에도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뭔가 영속성상에서 또 아니면 확장 개념으로 또는 그 포메이션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아마 저 같은 세대,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셨던 크랩버거를 봤던 광고를 보셨던 그 세대들은 아마 오징어 버거를 하나 추억이 뭐 사실은 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추억의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도 아직 제가 구매를 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오징어 버거 광고 아마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강생들은 크랩버거보다는 이제 오징어 버거를 대부분 아마 보셨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특히 이제 광고를 전공한 학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오징어 버거 이전에 자, 롯데리아에 역시 자, 크랩버거도 있었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은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추후 과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아시는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자, 운종서구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광고를 소개를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우리 그 브랜딩의 시작이 이름 그 네이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의 뜻과 의미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진짜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지는 부모님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앞으로 인생이 좀 더 평탄하고 또 성공적이고 좀 더 무병장수하라는 어떤 이름 또 아니면 진짜 큰 인물이 될 수 있게끔 자, 굉장히 그러니까 잘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 이 정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초코파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정 그러니까 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모든 광고 전략과 컨셉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들은 정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속으로는 할 수 없는 뭐 이 제품의 뭐 카카오 분량이 얼마고 이런 얘기 절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으로 2014년도에 나왔던 광고 외에 1989년도 그러니까 제가 89학번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외람되게도 제가 그 광고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 광고 공부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자, 광고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89년도에.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광고가 오리온 초코파이 정에 있었구나 라고 해서 아마 제가 후반부 영상에 출석 미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리온 초코파이의 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 브랜드들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한 변화 같은 걸 보는 것도 되게 우리
이번 과제에 되게 좀 또 하나의 또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 짓고 힘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제가 이 광고를 수업 시간마다 몇 번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뭐 외람됩니다만 저의 초코파이에 대한 정에 대한 기억은 군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여학생들 계시긴 합니다만 남학생들은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더 좀 엄격했던 군사 문화 시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91년도부터 93년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일단 복무기간도 길었고요. 저는 29개월을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로 들어갔다가 한 달 혜택 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20개월쯤 되나요? 하여튼 뭐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20개월이었으면 진짜 뭐 제가 아마 직업군인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군인들끼리 정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았던 그런 하나의 도구 툴이, 그러니까 매체가 바로 사실 초코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PX에서 사실은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사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다양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때 90년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긴 하겠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사실 초코파이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신병 때는, 이등병 때는 PX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초코파이를 사서 하나씩 주기도 했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되게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 자, 그런 분들에게 자, 우리 초코파이 하나 건네시면서 자, 마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좀 광고 보셨고요. 이제 89년도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89년도에 자, 오리온 초코파이 정 광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딱 의미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1989년도에 저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두 번째 출석 미션 과제는 제가 영상에서 내드릴게요. 제가 6일날 우리 수업일 때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들으시면 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달해지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내니까 좀 약간 좀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지금 벌써 대부분 2학년 때부터 거의 3년을 보신 분들이시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자, 5월 15일이 우리 스승의 날입니다. 저희 과제가 마감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지금은 뭐 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사제 간의 어떤 그런 사소한 정들도 사실 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물론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출석 미션 과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을 아마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시거나 지금도 소통하고 계시는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뭔가요? 중고등학교 때나 자 그다음에 자 대학교 우리 은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런 따뜻한 우리 감사의 문구를 우리 여러분들 SNS나 문자로 자 보내주시고 자 그 캡처해서 한번 그 화면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사했던 자, 우리 은사님들 혹시라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좋습니다. 약간 확장을 해서 우리 또 어버이날도 8일이잖아요. 아마 각자 다 인사들을 표현하실 텐데 우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차적인 거는 스승에게 우리 광고도 역시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었으니까 우리 또 역시 선생님이 또 역시 모델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어버이 우리 부모님께 자, 우리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런 문자 정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한번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한 어떤 의미도 좀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또 과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사실 좀 뭐 표현하기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따로 고지는 또 해드릴게요. 자, 초코파이 운종속으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배달의 민족까지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뒤에 가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나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배달의 민족은 자, 2014년도에 자, HS 헤드, 과거에 LG 헤드죠. 자, 사실은 그 당시에 유승용 씨라는 어떤 걸출한 작년에도 1000만 넘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극한 직업. 자, 등장하셨습니다만, 저희 집사람 너무 좋아하고요. 저 아이까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배달의 민족의, 자, 물론, 뭐, 광고주 자체가 뭐, 여러 가지 6.25와 합병이 되면서 사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광고 관점에서만 딱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어쨌든 대한민국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 광고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관점에서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노벨티 오리지널티 그다음에 렐러번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불바두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밤잠보다 밤잠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전사와 부처지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이게 초반부에 등장했던 그런 광고들이었고요. 자,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배달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명화, 키치 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B급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희화화,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게 못 봐줄 좀 편이라 쓰긴 합니다만 좀 뭐 너무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못 봐줄 정도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녹여 넣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던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그런 광고였고요.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이 뭐였냐면 자 하나 더 보실게요. 자 배달의 유모소고인데 똑같이 자 여기에서는 좀 다른 형태를 좀 보입니다. 아따 말잘 타네. 도시는 의미 없는 장단지로 가득해요. 딱 하나도 모자란다고 쿠폰.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벌써 가세요. 아직도 전단지가. 내가 다 준비해줄게. 이제 뭘로 시키죠? 배달의 민족. 다이어트는 루션. 국산 꼴뚜기 다리 10개. 사진 리뷰를 확인해야 해. 우리 왔어. 면에서 우리지라. 치킨 먹고 있죠. 깐풍기 시킬 수 있었어. 탕수육 하나 먹겠다. 평생 우리가 뭐래? 이게 진짜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 식전이지. 네. 자, 볼 때는 약간 영화 타짜의 약간 느낌도 사실 들죠, 초반부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영화 패러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의 기법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술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따로따로 그냥 뭐 핵심은 있긴 한데 좀 약간 차용해서 같이 혼합해서 쓰는 전략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마저도 이제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이런 패러디들을 되게 광고에서도 많이 하고요. 거꾸로 뭐 다른 영역에서 광고의 어떤 내용들을 패러디하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영화 같은 기법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결과까지도 낳게끔 했던 자,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제가 정리를 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일단, 자, 제가 분석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벨티 새로운 거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 독보적이냐, 원조적이냐, 원조이냐, 그 다음에 적절함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일단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되게 굉장히 정형화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명화와 함께 거기에 어떤 배달이라는 것들을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약간 이런 약간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자, 오리지널리티는 자 키치 문화, 삐크 문화를 자 경쟁사들은 그 당시에 뭐 요기요나 배달통 같은 경우 가장 빅3잖아요. 자 우리 요기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신혜 씨가 나와서 자 20대 타겟팅으로 사실 광고를 했었어요. 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광고의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면에서의 어떤 회자 정도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 개념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제 기준에서는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가 관련성이죠. 자, 제가 늘 얘기했던, 자, 상품과 과연 관련이 있느냐, 이 광고가. 여기도 서비스, 그렇죠? 아까 명화에서 보시면, 우리 큰, 중간에 이제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작업장에서 꼭대기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장면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바다에서까지도 배달해 먹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자, 이런 서비스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중요한 거 결론 내리자면,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박신혜 씨 모델이었고요. 자, 배달의 민족은 자, 실제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서 실제 어플을 활용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실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광고가 나갈 시점에 자, 접속 건수가 굉장히 자, 넘버 원으로 자,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순이용자 및 이용 시간을 자, 1위 유지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결과입니다만 자,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운영했어요. 자, 컨셉이었고요. 아까 보셨던 요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 작업하는 어떤 그런 작업자들에게 배달했던 내용들, 고층에서, 고공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스크린도어나 그 다음에 버스 쉘터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역시 많은 매체의 미디어에 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더니, 자, 결과적으로, 자, 배달의 민족이 2014년 4월 4일 광고 시작 이후에, 자, 순 이용자도 자, 요기요를 자, 10% 이상 앞서면서 자, 40% 정도를 차지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용 시간도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배달의 민족이 다른 배달통 요기요에 비해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자, 굉장히 자, 우위를 차지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 다른 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크리에이티브로도 이제는 자, 우리가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고, 자, 뒤에 이제 페이지, 이 PPT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어떤 광고 크리에이티브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각광도 받고요. 또 하나가 잠깐 위로 올라가자면 제 생각에는 자 다시 백을 합니다. 자 노벨티, 오리지널리티, 관련성, 자 렐러번스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탄탄할수록 자 좋은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좋은 광고 결국에는 이것이 자 상까지 받는 광고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이번 후반부 영상에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미션 과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현업에서 좀 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 활용도를 높여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